나는 책을 팽개친 채 음악과 몽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음악과 몽상은 일란성 쌍둥이였다. 흐릿한 풍경들은 때때로 깊고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곤 했는데 그 초대를 나는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 제가 그런 문장을 썼군요.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예술가들 만나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오늘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에는 음악가가 아닌 아주 특별한 소설가 만나볼 텐데요. 신과 구원의 문제를 파고드는 투철한 정신의 소유자 모셔봅니다. 정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제 9월 28일에는 삶과 소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고 오늘은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진정한 작가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 골짜기에 잠든 자 먼저 만나봅니다. 이 소설에서는 아주 묵직한 주요 인물들이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소설일까요? 제가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아마 동기가 될 텐데요. 언젠가 어떤 이의 블로그에 네. 체 게바라와 존 레논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진을 올렸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체 게바라와 존 레논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말 만났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성한 사진이에요. 아, 이게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합성 사진을 만들었는데 아마 체 게바라는 그 혁명적인 어떤 열정에서 잘 알려진 분이죠. 그 존 레논은 후반기에 이제 이 인류에 대한 또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아마 환상 속에서 그 보셨군요. 환상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실감 있게 해보려고 아마 그렇게 합성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좀 감동적인 네.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소설을 쓰면서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그걸 출판한 게 골짜기에 잠든 자예요. 근데 또 다른 묵직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에는 어떤 다리가 필요했어요. 징검다리가. 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그 80년 초반인가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네. 분이에요. 굉장히 그 개성적인 작가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서사를 만들어서 그 세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 세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을 없죠. 테지만 예. 동시대에 살긴 살았을까요? 예. 그 존 레논은 1940년생이고요. 네. 그래서 1980년에 그 총에서 그 사망을 했죠. 그리고 체 게바라는 1928년생이고 1927년에 사망을 했고 카네티는 1905년생인데 이분은 꽤 오래 살았어요. 1994년 가장 오래. 89세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그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소설적인 시간은 1966년 7월이에요. 그렇군요. 예. 단 짧은 시간, 한 몇 시간 동안에 만찬을 하면서 서로 한 사람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인류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매진을 기타 연주로 듣고 있는데 이 음악 또한 소설 속에 등장을 할까요? 그렇죠. 제가 이매진을 염두에 두고 그 레논과 체게바라의 대화를 그 소설 속에서 그 이매진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그 대화를 넣었어요. 그렇군요. 음악에서 탄생된 작품. 그렇죠. 그 이미 제가 쓸 때는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많이 알려졌으니까. 근데 이 당시는 이매진이가 작곡이 안 됐을 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두 사람이 채와 존 레논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에 그걸 바탕으로 존 레논이 나중에 이매진한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상으로. 그런 상상을 했죠. 와, 그렇군요.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엘리아스 카니츠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이 소설을 보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도 존 레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체게바라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터라 이 소설 골짜기에 잠든 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짜기 잠든 자는 그 랭고의 시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랭보가 이미 랭보는 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꽤 된 분인데 어쨌든 그 랭보라는 시인의 어떤 게 그 인연으로 그 세 사람이 만나는 그런 서사를 제가 만든 거죠. 맞아요. 이 세 사람 존 레논과 체게바라 그리고 앨리스 카네티가 다 랭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e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네, 말러의 심포니 5번의 4악장 아다지에토 듣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말러의 아다지에토 하면 사실 음악 자체만큼이나 유명한 영화 그리고 소설이 있죠. 바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란 영화와 소설입니다. 우리 정찬 작가님의 동명의 소설 베니스에서 죽다가 2003년 발표를 하시고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토마스만의 동명의 소설 이 제목을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그게 저작권에 걸릴 염려도 없고 그쵸, 이미 그래서, 오래전에. 그래서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렇군요. 토마스만 작가님께 꽤나 중요한 소설가의 소설가일까요? 예, 그분이 그 독일 그 특유의 관념론자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 사유와 어떤 관념의 깊이가 남다른 작가죠. 토마스만의 동명의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만의 소설과 비슷할까요? 사실은 그 원제가 베니스의 죽음이죠. 네. 죽음인데 저는 베니스 죽음이라 안 그러고 베니스 죽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죽음하면 이게 명사로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 죽다 그러면 동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생동감이라 그럴까요? 좀 흘러가는 것 네, 같아요. 현재 진행적인 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베니스 죽다라고. 그건 이제 감각의 어떤 그 결과인데 제가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상당한 중요한 매개물이 이탈리아 그 네오리얼리즘 그 비스콘티가 네. 만든 이 베니스의 죽음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두고 제가 아는 그 어떤 작가분과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네. 그 단편 소설인데요. 그래서 그 베니스 죽다라는 소설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 작가거든요. 글을 쓰는 작가인데, 영화는 이제 음악가예요. 아셈바라는 주인공이 음악가인데, 그 음악가는 토마스 만의 글에 따르면 1911년 5월 18일 말러의 죽음을 듣고 베니스로 떠나면서 구상을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작가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음악가로 나와요. 그래서 말러가 연상되는.
그래서 그 주인공 배우 얼굴 분장도 말러가 연상되는 되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 소설과 영화와 그 영화 사이에 끼이는 어떤 인물과 또 주인공의 화자로 이제 요렇게 해서 벤숙다라는 단편을 만들었거든요. 그 속에서 그 영화 속의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소설 속의 주제하고 맞물리는데 그 아센바흐가 그 아름다운 소년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장면에서 이제 말러의 아다지오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장면 자체가 소설 속의 장면도 그렇고 그 영화 속에 영화는 이제 음악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이 나오잖아요. 음악도 물질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주제는 그렇거든요. 이 작가가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냥 못 보는 거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아름다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건데 그 대가가 그 죽음이라는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의 이게 잘 발음이 안 나오는데 그 음악은 선율은 말러가 알마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걸 헌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획득을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제 상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대가가 어떤 식으로 말러한테 돌아오는가 하면 그 딸의 죽음. 그 결혼해서 그 알마와 결혼해서 난 어린 딸이 죽잖아요. 그것은 말러에게 아주 통렬한 고통이죠. 그래서 그 말러가 그렇게 일찍 죽은 것도 결국은 딸의 죽음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이번에는 헨릭 구레츠키의 심포니 3번의 2악장 듣고 있는데요. 이 곡의 제목은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역시나 동명의 소설 슬픔의 노래, 이 소설에서는 음악이 아주 거대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어떤 인연으로 음악 전문지 기자를 좀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폴란드 작곡가, 현대 작곡가죠. 구레츠키의 그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가 그 현대 음악은 사실은 잘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무려 100만 장이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곡이 1977년에 작곡이 됐어요. 되고 그 어떤 프랑스 페스티벌에서 초연되고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1991년에 그 미국의 그 현대음악 전문 음반 회사 일렉트라 논서치인가요? 거기에서 그 돈업쇼 소프라노 노래와 그 데이비드 짐먼 지휘와 그다음에 런던 심포니 다 해서 음반을 냈는데 그게
그게 이제 그게 선풍적인 어떤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곡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 전문직 기자를 할 때 마침 그 당시가 1994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동유럽이 개방될 때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쪽 그 음악 학교를 좀 취재를 해보자 해서 제가 폴란드 그 쇼팽 음악원을 취재하러 갔는데 가는 김에 구레츠키를 인터뷰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를 잘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알려졌거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카토피치라는 그 바르샤바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슬픔의 노래는 그 현대음악으로서는 상당히 이 독특한 특징이 서사가 뚜렷해요. 음악인데 그 서사의 주인공은 그 아들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의 슬픔, 그 다음에 그 퀘슈타프 수용소에 갇힌 어린 소녀가 화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죠. 아주 지독한 슬픔이죠. 그 슬픔의 노래는 그 지독한 슬픔의 어떤 슬픔의 본질을 선율화한 음악으로 저는 느껴졌고 많은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슬픔이라는 게 그게 슬픔의 본질은 어떤 자신을 슬프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슬픔 노래 속에서는 폭력이거든요. 전쟁의 폭력. 근데 그 폭력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겠죠. 폭력에 분노하지 않으면 그 폭력은 지속되니까. 근데 그 슬픔이란 감정은 그 분노를 껴안되 그 분노를 넘어서는 어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을 낳지 않는 거죠. 슬픔이라는 감정은 그걸 또 다른 폭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그 사람을 정화시키는 감정이 저는 슬픔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슬픔의 노래가 그런 슬픔의 본질을 잘 표현한 음악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구레츠키를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카토비치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서 그 수용소를 들여다보고 근데 그게 사람의 눈이 불안전하거든요. 제가 불안전한 눈으로 본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표현해 보려고 쓴 게 이제 슬픔의 노래라는 동명 그 음악 교향곡 제목을 빌려서 쓴 중편 소설이 이제 슬픔의 노래인데 아무튼 그 슬픔의 노래라는 교향곡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소설을 쓰지 않았겠죠. 굉장히 뭔가 이 절망스러운 감정이면서 그 어떤 정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정화하는 음악. 이게 그렇죠. 그 감정을 절망이나 어떤 아픔을 감정을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슬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슬픔이란 것이 저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군요. 아 근데 살다 보면 슬픈 시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결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른 결이 있는데 아주 지독한 슬픔들이 많잖아요. 뭐 사고든 우연이든 어떤 것들은 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온갖 일을 다 겪거든요. 그러면 그런 끔찍함 속에서 그 정신이 견디기 힘들죠. 근데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어떤 그 고귀한 감정이 진정한 슬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슬퍼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그런, 굴식이라는 작곡가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훌륭한 작곡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한국 역사만큼 갓난이 많았거든요. 고통이 많았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마 교향곡 3번이 그런 역할을 크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곡을 만드는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우슈비츠 근처에 살았대요. 자기 구레츠키가. 네. 수용소를 보고 살았대요. 뭐, 아는 못 들어봤겠지만, 어떤 수용소 근처에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께서 직접 구레츠키를 인터뷰를 하시고 이런 소설을 발표하셨고 추후에 또 어떤 계기로 이 소설을 들고 구레츠키 작곡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다 들었는데요. 그게 2006년이에요. KBS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 소설 슬픔의 노래와 완전한 영혼 두 개를 소재로 일종의 팩션 드라마라고, 팩션이라는 게 이제 픽션과 스토리를 합성한 영화인데, 그게 슬픔의 노래가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역사를 집어넣었거든요. 맞아요. 아우슈비츠의 어떤 참혹한 역사와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서로 라는 생명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과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서로 실필줄처럼 아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5.18 재조명으로 촬영하러 폴란드를 갔죠. 다시 한번 가신 거군요. 그때 구레츠키 작곡가께서 이 소설을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지어 한글을 배우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냐고. 그때는 영어 번역도 안 나왔을 때니까 굉장히 놀라면서도 정말 좋아하셨고 어쨌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자기를 음악을 취재하러 온 기자가 자기 교향곡을 주제로 해서 소설에서 쓴 소설을 들고 왔으니까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따님한테 영어로 번역된 슬픔의 노래를 보내드렸어요. 늦게 보내드린 거죠. 스키는 2010년에 돌아가셨고 답변이 왔죠.
자기 아버지의 어떤 목소리와 그 작품이 소설 속에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폴란드의 역사가 깔려 있거든요. 그 이제 근대에 대한 또 반가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버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라는 답장이 왔어요. 우리 소설가 정찬 선생님께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이득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전혜린과 친구요. 전혜린이라고 동문학자고 31살에 자살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덕희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평생 서로의 영혼을 비출 사람을 찾지만 결국은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무서운 실존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 실존을 견디게 하는 게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